그래서 근데 중국집이 왜 나오지? 그래서 주제 이런 것들 우리 그래서 이 형식적 특징들이 나오는데 말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막 무슨 의류법 나오고 의인법 나오고 화류법 나오고 하면서 막 현란하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문제가 출제될 텐데 그 기본적인 개념의 틀을 모르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건 중학교 때 이미 떼고 왔어야 되고 방학 때 이미 공부한 걸로 니들 머릿속에 기본 개념을 잡혀 있어야지. 니들이 적어도 근해 공식 외우듯이 국어에서도 외워줘야 될 게 있다고. 한국말이라고 다 보인다고 보이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경고했어요. 특히 우리 의문의 변동현상. 많이 아프세요. 중간고사 보시고 시원하게 이게 진짜 내 점수인가? 내 등급인가? 하고 한번 시원하게 그냥 까이시고 기말고사 때 제대로 한번 올라가시면 됩니다. 2학기 때 더 올라가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너무 놀라지 마, 규리마. 민정아, 진짜 놀라지 마. 괜찮아. 올라갈 수 있어. 그만큼 낮다는 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알겠죠? 어. 그래서 이 형식적인 특징들, 특히 형식적인 특징들을 잘 알아주셔야 된다. 시간이 촉박해요. 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툭 하고 툭 찍을 수 있게. 달달달 암기하고 일단 들어가는 게 첫 번째라는 거죠. 그래도 2등급, 3등급이야. 일단. 달달달 암기하고 들어가면 중학교 때는 100점, 90점 나왔을 거예요. 딱 옛날 등급으로 따지게 9등급제. 달달달 암기했을 때 최고 점수가 3등급이에요. 모든 걸 암기했을 때 3등급 나왔어요. 지금은 2등급이겠지. 그 정도 나오겠지. 딱 그 정도까지야. 1등급 안 나와요. 네, 1등급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 플러스 알파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돼. 그것들을. 그러니까 다양한 다채롭게 니들이 앞에서 설명해서 수업할 수 있을 정도 되면 돼요. 그때까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점수 안 나와요. 시험 보고 얘기해요, 우리. 일단 저는 할 거 하겠습니다. 형식적 특징 첫 번째.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나타냈다. 감각적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어? 네, 심상 사용했다는 거, 심상. 여기서는 시각적 심상이 주되다라는 거예요. 또 서리법을 사용, 화자의 생각 강조, 명사로 시행 마무리, 여운 남김이라는 거죠. 또 운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형성할까요? 운율? 운율이 뭐예요? 운율 어떻게 형성하고 있을까요? 니들이 봐봐. 동일한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정도로 적어놓을게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너네들 처음 수업할 때 어떤 시를 읽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파악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이 총 네 가지다. 화자의 정서, 그리고 심상, 형사가 된 거, 그리고 함축적인 표현, 운율, 이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니들이 이걸 보자마자 못하겠으면 외워가야지. 적어도.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그 정도도 하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시험 점수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금 비양심적이긴 하죠. 하나씩 하나씩 볼까요? 자, 일단 화자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미리 제가 설명드릴게요. 화자가 지금 투병 중인 상황이에요. 투병 중이란 말이 뭐야? 아파요.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봐요. 풀 죽은 김밥을 입에 쑤셔 넣는다라고 표현해요.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쑤셔 넣는 거야. 먹는 게 아니야.
지금 나는 그저 쑤셔넣는 거야. 왜? 살려고 에너지 충전이죠. 역시 우리 갬성충 민정 씨. 갬성만큼은 아주 그냥 어 살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기력하죠. 생존을 위한 섭취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유일한 운동이죠. 저작 운동. 진짜 열심히 해요. 잇몸 일으키기 되게 잘해요. 잇몸 일으키기. 잇몸을 그냥 기차는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넣었다. 자, 여기 계절적 배경 나오네요. 뭐래요? 계절. 여름이네요. 이 계절적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여름 들판. 근데 어떻게 된대요? 기차가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화자가 기차를 타고 가요. 근데 이 공간에서 여름 들판을 본 것이야. 화자가 기차 들판, 여름 들판을 기차를 타고 가면서 본 거야. 근데 뭐라고 표현해? 화자는 여름 들판을 봤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해? 여름 들판이 내 눈에 밀어 넣어졌다라고 표현해요. 굉장히 어때요? 피동적이죠. 어,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수동적이죠. 굉장히. 강했다는 듯이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애초에 지금 이 화자가 이렇게 상황 자체가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걸 뜻하겠죠. 그쵸? 연두빛 벼들이 눈동자를 찔렀대요. 자, 연두빛 벼. 시각적이죠? 근데 얘가 눈동자를 찔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연두빛 벼. 여름 이미지를 나타내죠. 벼가 여름철에는 연두색이에요. 가을이 돼야지 이제 황금빛으로 바뀌죠. 들판은 외저리도 푸른가. 서리법이죠.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요. 지금 자신은 쇠약해서 어떻게 된 거야? 노쇠해서 저물어가는 느낌인데 그에 반해 자연은 언제나 푸르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 화자가 대비되는 거예요. 들판은 외저리도 푸른가? 이 들판, 여름 들판의 파릇파릇한 연두빛 모습과 나의 모습이 대비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럼 기차는 애초에 내적 갈등을 하는 공간이겠네요.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우주 정거장에 빛이 쏟아지네. 비 내리는 호남선 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문으로 네. 너 켰지? 켰어야 돼.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너 푸르다는 말은 적당치 않다. 초록색은 동색이라지만 연두는 내게 좀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다. 거기엔 아직 고개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 또는 수렁거림 같은 게 남아있다. 저 수년한 벼포기들. 자, 이 연두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연두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화자는 나름대로의 상념에 빠집니다. 그 상념은 무엇이냐? 이 염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다소 낯선 느낌이다. 그 다소 낯선 느낌은 나에게 출렁거림이고 수렁거림이다라는 거죠.
출렁출렁거리고 약간 생소한 것들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죠. 저 순연한 벼포기들. 그러니까 이 벼포기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참 온전한 녀석이다라는 거죠. 나와는 다르게. 나는 어떤데? 화자는 어떤데? 어두운가라고 얘기를 하죠. 생기를 잃은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자는 어두운 내면과 늙고 병들었지만 여기 있는 푸른 별은 어때? 연두빛은 어때? 젊음과 생명력을 뜻하겠죠. 여러분 다 연두빛이잖아요. 아닌 것 같긴 해. 그쵸?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도 여기서 햇빛은 어때요? 화자를 힘들게 한다는 거고 결국 어두워지면 빛바랄 거라고 중얼거리며 김밥을 네 개째 삼키는 순간 어떻대요? 울음이 터져 나왔대요. 절망감과 슬픔을 느끼다가 울음이 터졌다라는 거죠. 그 푸른빛들.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가는 거야. 나 아픈 상황 중이야. 근데 그냥 이 김밥 이렇게 우겨 넣으면서 그 기차 타고서 이렇게 길 가고 있는데 유독 그날따라 화창한 날씨인 거야. 그냥 나는 지금 점점 죽어가는데 세상은 점점 밝아지고 있잖아. 현타가 시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밥 먹다 갑자기 울음이 터진 거야. 아, 자연은 이렇게 돌아오지만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난 어때? 죽으면 끝이잖아. 이게 너무 지금 자기는 안타깝다는 거야. 그러니까 울음이 터져 나온 거야. 근데 그것이 마치 뭐가 된 거죠?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마치 부분부터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도 되는 듯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뭐를 려요? 눈에 즙처럼 괴는 연두가 생긴다는 거죠. 나도 이제 어떻게 돼요? 내 눈에서 연두빛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두빛 벼들의 모습을 보며 화자가 생명력 회복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연두가 이제 눈에 박혔잖아, 아까 전에. 밀어 넣어졌잖아. 그 밀어 넣어진 연두가 이제 나도 바깥으로 흐르기 시작해. 나도 이제 뭘 꿈꾸는 거야? 그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다시 꿈꾸는 거이긴 한데, 옆에 수학이잖아요. 네네. 다시 생명을 회복한다. 이런 마음을 다시 품으면서 기차는 여름 듯한 사이로 오후를 달린다. 결국 시간은 또 흐르고 나에게는 다시 내년에 포기하지 않은 그 생명력이 가득한 상태로 돌아오겠지. 여름이었다. 아, 잠시만요. 아, 어, 그래. 더 밑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기차는 여름 들판 사이로 오후를 달린다. 지금 보시는 이 시는 노세한 화자가 여름날 기차를 타고 가며 창밖의 연두빛 벼들의 모습을 보고 지난날을 떠올리며 젊음에 대한 그리움과 생명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다음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지요. 바로 이 다음 작품.
진짜 미친 거야. 야, 23분 남았어. 다음 작품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제목은 남신이주 유동 지역에 사는 박시봉네. 박시봉방 박시봉방 거 시봉방 거라는 거예요. 이 편지가 남신이주 유동 지역에 사는 박시봉방 거 박시봉방 거 하는 거죠. 박시봉에게 보내는 편지 라는 거죠. 이걸 시 형식으로 적었다는 겁니다. 자, 백석 시인의 생애는 꽤나 고달프고 힘겨웠던 생애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유랑하는 생활을 하며 지냈던 이 백석 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그 힘겨운 내면과 험난한 자아 성찰을 끊임없이 해내는 이 백석 시인의 그 갈등, 내적 갈등, 이것을 이겨내는 그 강력한 의지, 그것을 한 시 안에 빼곡히 산문 형식으로 담아냈습니다. 이 백석 시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를 적었는지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부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쐬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었다. 현재 화자가 처한 상황이 가족들과 흩어지고 쓸쓸하며 거리에서 헤매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 죄송해요. 감정 참을 수가 참을 수 양해찬 무슨 왜? 자죠. 자, 우리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제? 주제. 제? 조재즈? 기다린. 죄송해요.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다. 남욱쌤 노래 들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네? 남욱쌤 노래. 그 노래 진짜 잘 불러요. 나중에 불러달라 하세요. 장소리가 아, 진짜 잘 불러요. 실력으로 가지고. 맞아요. 춤도 잘 춰요. 아 그때 노래방이 쌤이셨구나. 그럼요. 진짜 노래 잘 불러요. 아니 맞어? 나 나무쌤 맞지? 나무쌤 보냈어. 내가 노래 한 곡만 듣고 아니. 아, 그때 그게 네. 당신이었군요. 네. 어이구야. 어, 제가 그때 정확히 그랬는데요. 와, 웬 미친년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경만 겹친 거예요 쌤이. 기다리는 나를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런 주제 그리고 형식상 특징 한번 체크해 봅시다. 현지의 형식을 나타내 자신의 근황을 나타내죠. 그리고 산문적 서술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요. 평안도 방언과 향토적 시어를 사용해 토속적 분위기를 형성했다라는 겁니다. 야! 토속적 분위기래. 토속적 분위기가 뭐예요? 성격이다. 향토적이 뭐야? 기억. 향토적이 뭐야? 향토적이 뭐냐고. 황토 말고 향토가 뭐야? 그래요. 약간 그 시골 냄새 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또 체크해줘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운율 형성이죠. 운율 형성 어떻게 할까요? 아니, 맞아요. 쉼표의 사용. 콤마 맞죠? 네, 쉼표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말도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림아. 이 언어 사대주의에 빠진 거사. 영어로 얘기하면 멋있고 한국어로 얘기하면 멋없지. 세종대왕님이 울고 계셔. 엉엉. 그래서 서간체 특징을 지닌다라는 거죠. 서간체가 뭐예요? 편지 형식이다 이거예요. 가시리 가시리 아, 그리고 안 돼요. 가시리 보내주세요. 안 돼. 보내주세요. 알라와 어찌 살아오 아, 가시리 가시리 됐죠? 자, 내용들 확인을 해보면요.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고 쓸쓸하고 거리를 헤매고 있죠. 네가 있는 거리에는, 네가 없는 거리에는, 떼르떼르떼르떼르. 이거 어떻게 부르더라? 소리를 아닌데? 뭐지? 거리에서 어떻게 부르더라? 노래예요. 성시경의 거리에서. 애태워도 마주칠 수억이 맴돌아 널 부르는 날 그리는 돌아보며 가사가 완전 다 틀렸는데 그쵸, 이런 노래 거리에서 헤매고 있죠 어느 사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나는 어느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라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벌써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기 적어요? 아니, 안 적어도 돼요. 그렇게 가족과 떨어지고 객지에서 헤매고 자 여기 있는 화자에게 처한 시련과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해요? 날도 접습니다. 그럼 날 접으면 어떨 것 같아요? 추워요. 그래요. 눈 앞도 잘 안 보이는데 뭐도 불어. 바람. 바람도 부는데 어떻대 지금? 추위가 더 어려워요. 추워요. 아 근데 추위가 왔다라는 거는 적어도 뭐 봄 여름은 아니겠죠? 네. 계절적 배경이죠. 늦가을이나 겨울쯤으로 보여요. 보통. 흠.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산 슬깐 한 방에 들어서 쥐를 붙였다. 자, 일단은 산 토속적 어휘. 사시? 네, 갈대를 엮어 만든 자리라는 거예요. 한 방에 붙어서 쥐를 붙였다. 조그만한 불을 붙이고서는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쉼표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운율을 형성하고 아까 전에 안 적고 넘어온 게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쉼표의 사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제시해요. 왜? 이런 내면 심리를 호흡을 조절해서 나타내주거든요. 이 호흡을 조절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심리가 굉장히 복잡하다. 지금 굉장히 내면이 복잡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예 안 보여. 그건 좀 이따 적으세요. 이거 한번 적으세요. 네. 자, 지금 일단 화자의 처지가 어때요? 막 이리저리 떠돌고 가족도 없고 굉장히 험난한 상태죠. 맞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화자가 어떤 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화자가 정말 누가 봐도 너무나 힘겹고 버거운 상황에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힘겹고 버거운 상황에서 사실 사람이 삶의 의욕을 가지고서 이겨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상당히 힘겨운 일일 거라고. 그런데 그럼 일단은 이 화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점점 어떻게 되겠어? 바닥으로 가라앉는다고. 점점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거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화염병. 하강적 이미지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내면 심리가 지금 점점 이게 가라앉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한 이 심리, 암울한 심리. 이리하여 나는 이 쓴내나는 춥고 누구탄 방에서 자 지금 공간적이 곳이 나오죠. 낮이나 밤이나 나 혼자 너무 많은 것처럼 나는 지금 화자가 어떻대요? 나는 나 혼자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나는 나거든요. 근데 나는 나 한 몸을 견뎌내기조차도 힘겨운 상황이야. 나는 분명 나 혼자인데, 나 하나 있는데,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데, 이 나가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 한 몸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내 등 뒤에 100명, 1000명, 10만 명, 1000만 명 업고 있는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거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기롱 빼기에 이것도 향토적 시어 두 번째죠. 이라도 담겨오며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며 뭐 한대요 지금 나는
무기력하기 때문에 시간을 때우는, 시간을 보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행위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낙서하기, 그냥 누워있기, 가만히 있기,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계속 뭐 한대? 끊임없이 이게 그래요. 사람이 무기력하고 이런 시간을 단순하게 보내는 행위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괴롭고 어리석고 후회되는 과거만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우울하면 우울한 생각이 나요. 우울하면 우울한 생각이 과거에 있었던 우울한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울할 것들 이런 걸 생각하는 것도 아니야. 과거에 내가 했던 잘못들만 계속 반복한다. 사실 그거 내 잘못도 아닌 건데 내 잘못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죠.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지구법이죠. 소처럼 새김질한다. 되새김질한다는 거죠. 소가 되새김질하는 게 뭐예요? 위에 있던 걸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싣고 다시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슬프고 어리석은 삶을 반추한다. 곱씹는다라는 거죠. 자, 이제 어떠요?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답답함을 느끼죠.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핀 괴일 적이며 눈물을 흘리죠. 슬픕니다.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불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이제 부끄러움도 느껴요. 심각하고 촉각이 있죠. 아,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면서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끼죠. 시각하고 촉각 있죠. 이렇게 할 때 약간 좀 현타 와요. 네. 시각 어디서 와요? 불도로. 촉각 어디 와요? 화끈. 민정 확인했어? 시각 촉각? 네. 촉각 시각 확인했어?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어때요? 이런 삶의 이런 이제 절망감을 느끼기 때문에 체념을 했기 때문에 뭘 느끼는 거냐면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암울하고 처참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눌리니까 이제 나는 그냥 뭐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죽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하지만 뭐라고 해요? 그러나. 이게 진짜 멋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가장 힘겨운 상황이 뭔지 알아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위험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무기력함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건덕지를 못 주는 거야, 내 몸이. 무기력함에 빠졌다는 게 우울증에 걸렸을 때 가장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면은 무기력함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정말 죽고 싶은 생각만 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겨내는 방법.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 뭔지 알아요? 되게 쉬워요. 뭔지 알아요? 일단 일어나서 나가면 돼요. 고개를 들고요. 몸을 일으키고요. 물 한 잔 마시고요. 샤워하고요. 옷을 입고요. 바깥에 산책하고요.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요. 영화도 한번 보러 가고요. 간만에 친구들한테 연락도 한번 해보고요. 그러고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거든요. 정말 보잘것없죠. 근데 이게 무기력함에 빠진 우울증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걸 못해서 결국은 나쁜 선택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죽어야겠다 아니야.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죽는 것밖에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암울한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손 하나 들어보고
고개를 드는 행위는 얼마나 큰 각오를 하고 결심하고서 일어난 걸까? 라는 거죠. 그러나 이분 봐요, 이제. 시상이 전환되겠죠?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고개를 들어. 어때요? 시선이 상승했죠? 이게 진짜 멋진 짓이라는 거야. 난 이제 고개를 항상 숙여도 내가 고개를 든다는 거야. 사실 우리 아래로 뭐가 작용하고 있죠?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중력을 이겨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강력해. 지구의 질량을 이겨낼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걸 한 거야, 화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극복의 의지라는 거야. 의지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쓸 수 있는 거지. 허연 문창을 쳐다보다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태도가 아까 우리 규림이가 얘기한 것처럼 하강적인 태도죠. 굉장히 이렇게 내려앉는 태도였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천장까지 바라봄 하면서 상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내리막길 오르막길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이 자기의 힘든 어떤 삶의 이런 힘겨움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겨내려고 했는지가 여기 나와요. 이것들보다 이때 나는 내 뜻임의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임을 알고, 그러니까 나가 이런 힘겨움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 때문이라고 여기는 거냐면은 나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 뭐? 내 운명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든 힘겨움을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운명론적 가치관을 가졌다는 거죠. 그럼 이제 피할 수 없어. 피할 수 없으면 뭐 하는 거야? 즐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운명적인 어떤 태도를 운명적인 태도가 아니, 운명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내 이 모든 것들을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렇구나. 오케이. 인정? 인정?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난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난 왜 맨날 이렇게 괴로워야 돼? 난 왜 맨날 울고? 왜 난 맨날 슬퍼해야 돼? 그래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치, 규리만? 아멘. 네, 그쵸.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를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삶의 태도가 아닐까.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미적 체험을 하는 거죠. 나도 이런 힘경을 가지는 순간이 온다면 이거 말고 힘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가 있어요. 똑같이 백석이 쓴 시인데 이 시기에 같이 쓴 시인데 고3 때 독서실에서 그때 당시에 인터넷 수능 그 책이 있거든요. 수능 특강처럼. 그걸 딱 보는데 그 힘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가 있어. 딱 그거를 평소처럼 공부하려고 딱 꺼내서 쭉 읽는데 눈물이 갑자기 핑 도는 거야. 진짜 갑자기 눈물이 막 확. 이런 거였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겨움은 그냥 내가 그냥 오는 거구나. 그저 그냥 받아들인 다음에 피할 수 없으면은 그냥 즐기자. 이 순간들을. 어차피 지나고 나면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아니에요. 파이팅. 잘할 수 있어.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해 날이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요.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이제 어떻게 돼? 어지러운 마음, 어떤 마음? 슬픔, 한탄, 가라앉을 것들이래.
이게 앙금이 되어 가라앉습니다. 자, 이건 뭐야? 내면의 안정이죠. 내면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한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괜찮아지기 시작한 거죠. 아, 오늘 끝나고 코너 가야겠다. 개필이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외로운 생각이 듭니다. 왜 외로운 생각은 그치지 않을까요? 가족들을 다시 못 만나죠. 이건 어쩔 수 없잖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외로운 생각만큼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 나주손에 쌀랑쌀랑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문인데 음성 상징어 사용되죠. 나는 이런 저녁에는 이제 화로를 더욱 다 아끼며 야, 빵맨 겨울에 눈이 막 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화자는 이 무기력했던 때에는 이런 눈이 치거나 그러면은 뭐 했었을까? 그저 몸을 더 웅크린 채로 그냥 눈만 감고 가만히 누워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규리마? 근데 이제 여기 있는 화자는 뭐예요? 눈이 잔뜩 오는 저녁에 뭐 하죠? 화로를 가까이 대고 무릎을 꿇어보고 한다라는 거죠. 화로를 가까이 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어떤 거야? 뭔가 삶의 의지를 가진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야?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 성찰적 태도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전의 삶을 반성하고 이제 삶에 대한 의지로서 다가가 보겠다라는 거야. 헐리 몰리. 그렇게 이제 나는 뭔가를 떠올리는 거야. 뭘 떠오르냐?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나도 갈매나무를 생각한다는 거죠. 화자와 처지가 동일해요. 하지만 이 갈매나무는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그 자리에서 가만히 조용히 서 있을 뿐이죠. 맞나요? 갈매나무는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그 자리에서 가만히 조용히 서 있을 뿐이잖아요. 어우, 쉣. 그러니까 이 갈매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걸 생각하면서 화자는 자신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갈매나무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적어주세요. 이거 시험에 나올 거예요. 화자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자연물이다라는 거죠. 끝! 문제 풀어봐야지. 틀리면 어떡하지? 답지가 없어. 26번부터. 자, 풀어보죠. 26번부터 볼게요. 음. 문제 볼까요? 요거 말고 우리 이걸로 같이 봐요. 이걸로.